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 산승미소입니다. 이번 한 주 잘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가끔 라디오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침 방송에서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방송 제목 달러화만이 진리, 달러만이 진리. 도대체 오로지 모든 것 필요 없다. 달러화가 최고다. 그렇다면 정상화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 제목입니다. 지난 3주간 미국, 한국도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 목격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난 한 달간 금, S&P 500 인덱스, 그 다음에 미국의 채권 수익률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맨 아래 XAU는 미국의 금광, 은광 주식을 모아놓은 인덱스고요. 가운데 SPX, S&P 500 인덱스죠. 그 다음에 TLT, 미국의 20년 이상의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세 개를 보여드리는데요. 한 달 동안 S&P 500 인덱스는 26%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주식이 하락하면 원래 안전자산이다 하면서 금값이 오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금광주는 무려 35% 하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값이 S&P 500 인덱스보다 더 많이 하락한 거죠. 그렇다면 채권, 절대적인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 미국의 채권은 어땠을까요? 미국의 채권은 한 달만 비교하면 약 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9일에는 TLT ETF가 플러스 14% 수익을 기록했었는데 약 3주 가까이 그냥 빠져서 불과 18일까지는 마이너스 5%, 즉 약 3주 동안 채권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19%를 기록했습니다. 주식도 빠지고 금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 우리가 볼 때 증시가 하락하면 안전자산이 상승하는 것이 기존의 투자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3주간 주식, 골드,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는 뉴노멀, 한마디로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린 이 광경이 목격된 것입니다. 지난 3주간 도대체 금융시장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비정상적인 광경이 발생했을까? 제가 굳이 3주간의 역사라고 하긴 거창하죠. 3주간의 상황을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하는 이유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3주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금융시장 서머리 들어가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했던 방송, 코19로 인해서 저런 연쇄적인 상황이 발생했었다. 기억하시죠? 코19가 글로벌 전체에 팬데믹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교류가 축소, 둔화되었고, 소비가 감소되었죠. 당연히 기업은 매출 감소, 매출이 감소하니 고용을 잘라내야죠.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감소하자 기업은 파산 위험, 그리고 은행들은 파산 위험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출해준 것 때문에 위기가 올 것이다. 이게 1년에 연속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증시 폭락은 지난 2주, 3주간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했던 이유는 결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파산 위험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기업의 파산 공포는 크게 4가지의 영향을 줬고, 이 4가지는
금융시장에 뉴 노멀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 파리티. 이거 영어로 해석하면 리스크 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투자할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의미합니다. 즉 리스크 파리티의 한계와 레버리지 축소, 이 점에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광경이 목격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볼커룰 하면 유명한 거죠. 은행의 자기 자본 거래,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볼커룰의 규제, 이게 두 번째 광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달러화가 최고다. 안전자산 달러화밖에 없다. 달러화는 곧 현금이다. 즉 달러화 인덱스의 강세, 이게 목격되었고, 이 이유는 결국 기업의 신용위험의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현금을 구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오로지 달러화만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만들어냈죠. 네 번째, MMF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증권사에 가서 MMF 가입하시죠? MMF 은행의 예금이 아닙니다. 분명히 은행원이나 증권사가 설명을 하죠. 이건 은행 예금자 보호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왜? MMF에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을 하는 기업어음이나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채권들을 편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이 최근에 어려워졌잖아요. 파산 위험이 증가하는데 누가 기업에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안전자산이고 위험자산이고 모두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리스크 패러티의 한계와 레버리지 축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헤지펀드나 펀드에서 투자를 할 때는요, 100%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기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산 100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헤지펀드는 주식 50%를 사고요. 나머지 50%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을 섞어둡니다. 안전자산 그러면 금, 그리고 채권을 말하죠. 즉 100달러 중에 50%는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금 또는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이 비율은 어떤 데는 6대4, 어떤 데는 7대3 이렇게 펀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반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식이 만약 50% 편입한 주식이 떨어지면 반대로 안전자산, 금,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저렇게 패러티를 짝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증시가 상승할 때 안전자산에 대해서 그냥 두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 대부분의 펀드들은 안전자산을 편입시킨 안전자산, 금 또는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다시 주식에 투자합니다. 즉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파르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증시. 이제 헤지펀드는 돈을 많이 빌렸어.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니 마진콜, 대출 다 팔아도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만큼 차이가 돼서 마진콜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채권과 금까지도 같이 빠져버리니 마진콜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발생한 거죠. 그래서 마진콜을 막으려면 헤지펀드는 어떻게 하죠? 일단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조달해서 달러화로 메꾸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주식, 금, 채권 등을 매도해서 돈을 메꿔야 합니다. 주식만 매도 가령
골드와 채권이 좀 가격이 올라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식을 조금만 팔아도 됐는데 이제 골드도 채권도 같이 빠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둘 다 팔아버려야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됐던 것이죠. 골드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골드 차트 불과 2주 전부터 주식시장의 하락과 상관없이 저렇게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울기만 보면 주식시장과 큰 차이가 없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리스크 패러티 전략에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금 가격도 저렇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자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팔자. 그래서 현금을 챙겨라. 뭘로 챙깁니까? 달러화로 챙겨야죠. 이런 전경이었어요. 두 번째,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그리고 볼커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행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핵심이 자기자본 거래에 너무 많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모기지 채권에 투자했다가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볼커룰 당시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의 오바마 대통령의 일종의 참모였죠. 당시가 아니죠. 과거 80년대 연준 총재였던 볼커 그분이 그래서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었던 걸 볼커 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자본 거래에서 핵심은 뭐냐?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즉 위험자산 비율이 실제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으면 그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중, 주식, 그 다음에 편입한 다른 자산들을 축소해야 돼요. 왜? 위험자산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펀드, 해치펀드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를 통해서 주식 매입, 채권, 골드를 매입했던 것들도 동시에 매도하게 됐죠. 그래서 주식시장 하락률이 더 가파르게 이끄는 것을 초래했던 게 두 번째,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와 볼커룰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오죠. 이미 엊그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월가에서는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 일종의 캐피탈 부분이죠. 자기자본 규제에 대해서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 오피니언 리더 칼럼에서도 이 얘기 나옵니다. 규제를 풀어달라. 자본이 원하는 건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레버리지 한도를 높여서 더 투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아무튼 자본에 나쁘게 규제하는 거 다 없애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의 신용 위험과 달러 인덱스의 강세, 이 부분 말씀드려야 되죠. 돈의 감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전체에 흘러다니는 돈의 60% 이상은 미국의 달러화입니다. 돈은 곧 빚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60% 이상이 달러화라는 얘기는 60% 이상이 달러화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대출을 받은 돈이 그렇게 많아진 거고 달러화 대출은 결국 미국의 은행들이 하는 것이죠. 자, 달러화 대출 60%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기업들이죠.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최근에 신용 위험, 파산 위험이 높아지자 은행들,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캐피탈 측에서는 어떤 요구를 합니까? 빨리 빚 갚아라. 기업만 빌린 게 아니죠. 헤지펀드도 빌리고 은행도 빌리고 다 빌렸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헤지펀드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의 증가한 대출, 그 다음에 증가한 레버리지, 펀드들, 이런들이 마진콜과 파산의 위험이 닥치자 이제 원리금 상환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헤지펀드들 달러 대출을 상환하려면 필요한 돈이 무엇입니까? 달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 헤지펀드들이 투자한 전 세계 곳곳에서 모든 걸 팝니다. 한국의 코스피도 팔고 한국의 채권도 팔고 영국 주식도 팔고 네덜란드 주식도 팔고 다 팝니다. 왜? 그 돈으로 빨리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으로 와야죠. 왜 그러겠습니까? 빚을 갚아야 파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글로벌 각 지역에 투자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다 팔아서 달러를 확보했다. 정말 사실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달러화 대비
글로벌 주요 국가의 화폐 가치, 통화 가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모든 순서들이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가장 적게 빠졌죠. 그 얘기는 유로화 기업들,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은 유로 지역에 투자를 별로 안 했다는 걸 의미하죠. 장기 불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보면 태국, 한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멕시코, 즉 미국 기업이 투자를 많이 했거나 미국 기업이 의외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한국 IMF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 안심을 시켰죠. 왜? 처음 듣는 분 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같이 글을 올리고 싶은데 그 댓글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얘기는 멤버십 게시판에만 올렸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화를 위해서 모든 지역의 모든 자산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렇게 빠졌는데 한국은 약 10%밖에 달러화 대비 빠진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영국, 호주, 캐나다가 더 많이 빠졌다. 이 얘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즉 달러화 강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난 얘기는 글로벌 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달러화 강세가 좀 안정이 될 때, 원달러 환율에 비하면 떨어질 때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MMF 환매 세도. MMF 환매와 이번 증시와 무슨 상관이냐? MMF는 기업 단기 조달 어려움을, 그러니까 MMF 환매가 이렇게 몰아친 것은 결국 기업 단기 조달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MMF는 기업어음 및 기업의 단기 대출, 그 다음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업 채권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하고 있죠. 파산에 대한 가능성이 늘어나자 MMF에 가입한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찾아야죠. 왜? 날마다 기업어음 가격이나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하루라도 손실을 덜 보려면 가입자가 환매가 세도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환매가 세도하니 그 펀드나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의 어음이나 채권들을 팔아야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되죠? 파산 위험 때문에 안 팔리는데 MMF에서조차 어음이나 단기 어음이나 그러니까 기업 어음이나 회사채 채권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금리가 연쇄적으로 상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나쁜 기업들만 단기 금리가 연쇄 상승한 게 아니에요. 우량 기업 어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의 지방정부가 발행한 뮤니시플 본드, 지방채까지도 상승을 초래한 겁니다. 한마디로 비이성적 시장에 이 MMF 환매가 촉발을 한 거죠. 실제로 지난주, 그 다음에 최근 2주 동안의 글로벌 펀드 자금 플로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왼쪽은요, 주식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채권입니다. 지금 빨간 박스 보이는 게 미국과 캐나다인데 대부분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왼쪽의 주식은 3월 5일에서 10일에 주식은 46억 달러. 그 다음에 최근에는 190억 달러가 인출이 됐었죠. 펀드에서.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MMF에서 채권에서 이탈한 자금은 얼마냐? 무려 미국에서 660억 달러. 2주 전에는 94억 달러. 즉 채권 자금 인출이 북미에서만 보더라도 무려 주식 투자 자금 인출보다 3배가 높았습니다. 왜? 진짜 큰 돈은 항상 채권에 있는데 최근 기업의 파산 위험, 신용 위험이 증가하자마자 MMF 가격이 마이너스가 속출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달려나간 겁니다. 그러니 주식 투자 자금보다 더 많은 돈이 채권에서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를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연준이 다시 나섰습니다. 연준이요, 지난 19일 MMF 긴급 유동성 공급을 했습니다. 즉 MMF
이 환매 들어오는 것을 채권을 못 팔고 그냥 그걸 담보로 좀 좋게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거죠. 왜? 그래야 채권이 나오지 않고 채권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지 않아야 상승하는 거죠. 채권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아야 기업의 신용위협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죠. 미국의 지방채 시장까지도 양적 완화, 즉 연준에서 매입하는 정책을 어제입니다. 토요일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게 다 MMF 때문이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 네 가지를 결국 보여드린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금융시장 비정상적인 뉴노멀이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에야 시장을 안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게 돌아오면 증시가 상승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증시가 하방 지지가 되고 그게 안정이 되어야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증시가 하락할 때 골드가 상승하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부분은 어제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즉 투자자가 숨을 수 있는 공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안전자산이란 말이죠. 안전자산이 올라갈 수 있을 때 시장은 정상화된다. 물론 앞에서 다시 말합니다. 정상화된다고 상승 전환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정화된 이후에야 상승을 모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시장에서 일단 정상화 과정이 목격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다우지수 913포인트, S&P 500 104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만에 이 광경이 나왔습니까? 골드 21.8달러 상승했고요. 10년 만기 채권금리 무려 0.2444포인트 빠졌습니다. 퍼센트로는 약 20% 하락한 것입니다. 즉 주가 다우지수 900포인트 하락할 때 드디어 골드가 상승했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수익이 상승한 것이죠. 이제 즉 조금은 안정화 실마리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마리가 한번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정상화되진 않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월요일 이후 이번 주에 시장이 기대하는 가장 급한 시장 안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잘 되면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론스닷컴에서 나온 건데요. America is facing a second Great Depression. 즉 미국이 현재 이대로 가면 두 번째 대공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니 Washington needs to do. 워싱턴이 뭡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워싱턴 니들 일 똑바로 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을 똑바로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 볼드모트가 나와서 미국 정치인들이 의회를 통과시킨 것은 재정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DC 진단자금을 위해서 80억 달러를 통과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1천억 달러, 즉 실업수당 지원 금액 1천억 달러 통과시킨 게 두 번째였습니다. 신문에 1조 달러를 재정정책 하느니 2조 달러를 하느니 얘기가 나오지만 기껏 의회에서 통과시킨 건 1,080억 달러가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demand drop 40%, 즉 수요가 40% 감소한다면 총수요는 GDP죠. 여기서 GDP를 100%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유출을 통해서 수요 40%, 즉 GDP가 40% 축소된다면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정책은 GDP의 약 10%의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나옵니다. 커들로우 국가경제위원장이 일요일날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조 달러의 재정정책을 공화당과 협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GDP의 약 10% 재정 투입을 고려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미국만이 아닙니다. 독일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이 일단 1560억 유로의 긴급 추경안을 내각에서 상정할 것인데 총 3560억 달러. 이게 얼마죠? 독일 GDP의 약 10%입니다. 즉 독일도 추경 1560억 뿐만 아니라 이후 2000억 달러를 준비해서 GDP의 약 10%를 재정에 투입할 예정이다 라고 신문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알려드리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경제 2분기 경제가 미국의 GDP가 24% 축소될 것 같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독일은 골드만삭스의 예상치보다 훨씬 늘어난 40% 경제 위축에 대비한 재정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이것 봐라. 예상보다 볼드모트가 더 훨씬 위험하다. 예상보다 심각한 위협이니까 결국 주가 더 빠질 거야 라고 부정적인 면을 볼 것인가? 정부가 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오히려 더 빠른 대응이라는 긍정적 요소로 볼 것인가?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 스스로 어디로 평가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결정은 비관론자든 긍정론자든 결국은 시장의 반응으로 진위를 참과 거짓을 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다음 주에 이런 미국과 독일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큰 상황에 대비해서 재정을 확충하려는 이 노력을 시장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요? 이번 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아닙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